자, 이번 시간에 보실 물권법 강론은요, 담보물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물권법 강론이 체계가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점유권 첫 번째, 두 번째 소유권. 지난주에 용익물권 여기까지 보셨죠. 오늘 보실 때는 담보물권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 그 다음 질권, 저당권. 세 가지의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질권은요. 질권은 우리 시험에 전혀 출제되지 않습니다. 질권을 제하고 나니 두 가지가 남죠. 유치권 하나 하고요. 저당권 하나. 다시 저당권은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일반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 다음 공동저당. 예,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집니다. 세 개로. 갈래가. 보통저당권 하나, 근저당권 하나, 공동저당. 공동저당은 담보가 여러 개인 거죠. 담보가 두 개 이상인 거. 이거하고 맥락은 비슷한데 담보만 두 개 이상인 거. 예, 시험 문항수는 유치권에서 하나, 저당권에서 두 개 내지 세 개요. 두 개 내지 세 개를 출제를 합니다. 이쪽 저당권 하나, 근저당권 하나. 공동저당이 출제가 되면 세 문항. 보통 두 개 정도. 예, 이 정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담보물권에 대한 몇 가지 성질만 잠깐 살펴보고 바로 유치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빌릴 때 보시면 A가 채권자한테 돈 1억을 이렇게 빌렸다. 이때 담보 없이요. 담보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면 이쪽을 일반 채권자라고 그러죠. 근데 담보를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채무자 집을 담보로 저당을 이렇게 잡아놓았다. 저당권을.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 채권하고 다른 점은 담보가 있다는 거죠. 담보가. 여기 없게 되면요. 요 담보가 없게 되면 채무자 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이 잘 되면 재산이 불고 사업이 안 되면 재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채권 회수가 이 담보가 없게 되면 채권자가 채권 회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담보를 이렇게 미리 잡아두는 형태죠. 이 담보를 잡아둬 가지고 담보 잡은 부동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담보물권이죠. 여기에 저당권도 있고 유치권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비전형 담보로 가등기 담보라는 게 있어요. 가등기 담보. 이 저당권이나 유치권은요, 민법에 있어요. 민법전에. 이건 민법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전형 담보. 민법전에 형태가 있어서 전형 담보라고 그래요. 전형. 전할 때 전은요, 민법전을 말해요. 민법전.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담보. 그 담보를 무슨 담보? 전형 담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죠. 그럼 민법전에 형태가 없는 거, 민법전에 형태가 없는 담보를 뭐라고 하느냐? 비전형 담보. 이거는 특별법에 있는 거예요. 특별법.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는 어디에? 특별법에 있어요. 특별법에. 그래서 이거는 전형 담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비전형 담보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거나 이 가등기 담보도 뭐냐?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담보물권이에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민법전에 있는 거, 유치권, 질권, 저당권하고 민법전에 없는 특별법에 있는 거, 이거는 특별법에 있는 거, 가등기 담보, 비전형 담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전체가 다 담보물권이다. 이 채권 1억을요. 이 채권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쥐고 있는 형태를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거 안 갖게 되면 저당권자는 집을 뭐 해가지고요? 경매 때려가지고 채권 1억을 회수하면 됩니다. 이 제도가 담보물권이죠. 자, 그러면 이런 담보물권, 저당권에도 유치권에도 가등기도 이거 다 몽땅 묶어서 우리는 담보물권이라고 붙였어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특성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성. 그게 바로 346페이지에 02번 밑에 중간 하단에 담보물권의 특성하고 나와 있는 거죠. 그 특성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동그라미 하나. 자, 이 담보물권은 저당권이든 유치권이든 가등기담보든 똑같아요. 이 채무가 있어야, 이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생기는 거야.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부종성이란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어야. 야,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생기는 거지.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없어지는 거야.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수반성. 만약 이 저당권자 국민은행이요. 국민은행이 저당권을 C한테 넘길 때 이렇게 해요. 저당권을 C한테 넘겨주게 될 때는 뭐까지요? 채권도요. 채권도 같이 줘야 돼요. 같이. 같이 가는 거를 수반이라고 그래. 같이 이전해야 돼. 같이. 같이 이전하는 거야. 뭐하고 뭐가? 저당권하고 채권이. 담보물권하고 채권은 따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왜? 부부니까. 같이 이전하는 거를 무슨 성?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지역권 공부할 때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뭐가 딸려가죠? 지역권이. 요역지 땅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죠. 수반성의 원리가 담보물권에 그대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 양도할 때 채권도 같이 이전한다.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저당권은 C한테, 채권은 B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수반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불가분성. 가분은 뭐예요?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게 가분이고, 불은 뭐예요? 아니불.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가령 채무자가 1억을 다 갚았죠. 다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이거 여기다 5천만 원 갚았다. 5천만 원 갚았으니까 저당권을 5천만 원어치만 없애주세요. 갚은 만큼 없애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 갚을 때까지? 전부 갚을 때까지. 전액을 다 갚을 때까지 저당권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불가분. 나눠지지 않으니까. 불가분성의 원리. 야, 다 갚어. 9천만 원 갚아도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전액을 갚을 때까지, 전액을 상환할 때까지 저당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가분성. 네 번째는요, 물상대위. 물상대위. 가령 이 집이 불이 나가지고 이게 불타버려서 없어져 버렸다. 그럼 담보가 없어진 거죠. 그럼 저당권자인 은행은 내가 지금 돈을 꿔줬는데 집이 없어져서 담보 잡은 집이. 그럼 은행은 돈을 어디서 해서 하느냐? 이 집주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되죠. 보험금. 바로 은행은 이 집 대신에 남아있는 어디다? 보험금에서 돈을 받을 돈을 회수하게 되죠. 이 원리를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대위한다. 대위. 뭐 대신에? 집 대신에 남아있는 게 뭐냐? 남아있는 게 보험금이죠. 보험금. 금전이죠. 금전. 집 대신에 보험금. 이 보험금에서 압류를 때려가지고 이걸 압류를 때려가지고 1억을 빼가는 원리. 이 원리를 물상대위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특성이 담보물권에 작동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의 특성이. 자, 그것을 담보물권의 특성이라고 그래요. 특성 4개. 그거 꼭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특성 몇 개? 4개. 첫 번째, 부종성. 야, 이거 있어야 이거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이거 없어지는 거야. 수반성. 같이 가야지. 저당권, 채권 같이 다녀. 불가분성. 9천만 원 갚았어. 9천만 원 갚아도 안 없어져. 왜? 나눠지지 않으니까. 다 갚을 때까지. 집 불나버렸어. 그러면 보험금에서 빼가면 되는 거야. 4가지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담보물권의 성질에 관한 개요를 살펴보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분석에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유치권은요, 이렇게 체계를 먼저 세우면 4가지로요. 4가지로 유치권의 체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8페이지 2절이라고 된 유치권 파트 있죠. 그 옆에 여백에다 이걸 하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세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유치권 하면은 요 4개로 계속 정리하셔야 돼요.
이론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 문제풀이 할 때도 마찬가지, 시험장에서도 요걸로 이렇게 해요. 요 네 가지로 틀을 딱 가지고 계실 것. 시험 지문이 여기서 출제가 됐는지, 성립요건에서 출제했는지, 권리에서 출제했는지, 유치권 소멸에서 출제했는지, 이걸 보면 바로 딱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유치권의 특성.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이 뭔지 잠깐 소개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끔요, 건물 이렇게 공사 중인데 플랜카드 이렇게 걸려 있어요. 플랜카드가. 공사된 건물인데 외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를 종종 보게 되죠. 주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말은 이 건물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를 집주인이 안 주고 떼먹은 거죠. 집주인이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공사대금을, 이 건물 공사를 이 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공사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이쪽은 업자는 공사대금을 받아갈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죠. 채권. 누가? 업자가. 누구로부터? 건축주로부터. 건축주, 이쪽은 업자. 이때 건축주하고 업자하고 이 건물 빌라를 하나 줘주세요 라고 하는 계약을 우리는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 도급계약. 도급인 건축주가 도급인 업자를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업자가 수급인. 그래서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이거 져주면, 건물 져주면 내가 10억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 도급계약. 이 약속대로 이렇게 건물 공사를 해줬더니 이쪽에서 대금 결제를 안 하고 있더라. 공사대금을 안 주고 있다. 미수금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B한테. 미수금 채권. 못 받은 돈이 있는 거죠. 미수금 채권. 돈 준다고 그래놓고 계속 준다고 그래놓고 미루고 있죠. 지난달에 주기로 했어. 지난달에 5억을 주기로 했는데 5억을 안 주더라. 그때 B가 얘가 떼먹고 도망갈 수 있죠. 아니면 건물 팔고요. 팔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 미수금 채권, 이 채권의 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급인 B가 건물에 점유를 해버립니다. 건물을. 이 공사를 했던, 자기가 공사를 맡았던 당의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점유를 해버린다. 점유. 그래서 돈 줄 때까지요. 얘가 공사대금 이걸 줄 때까지요. 이 돈을 줄 때까지 인도 거부합니다. 인도 거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유치권. 근데 유치권을 행사한다. 유치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건물을요. 당의 공사를 맡았던 건물을 뭐한다? 점유를 하고. 첫 번째 점유를 하고, 두 번째는 인도를 해줘요. 거부해줘요. 인도해주는 거. 건물 넘겨주는 거를 거부한다. 인도 거부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라고 그래.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그 유치권 행사한다는 건 핵심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뭐 받으려고? 이 미수금 회수하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다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어놓은 형태가 있는 거죠. 가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이렇게 해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미수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네 둘만 알아. 얘네 둘만 알아. 제3자는 몰라요. 채권이 얼마인지는. 그럼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파악이 돼요? 점유로. 이 점유로 유치권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 중에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게 바로 이 점유권. 이 물권 중에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점유권하고 여기는 유치권. 이 두 가지만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등기를 거쳐야죠. 등기를. 물권이니까. 근데 요거는 등기를 안 하고 점유를 한다. 왜 점유하는데?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돈 받으려고.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런다. 그럼 유치권이 있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으로요. 유치권이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죠? 바로 미수금 채권.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채권이 존재하는 바탕 위에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있다는 어떤 담보물권이 이런 담보물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이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죠? 채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받을 돈이. 가령 이 집을 저당을 잡았다. 이 집을 C라는 은행이 저당을 잡았다. 저당권이 있다라는 말은 이 바탕 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채권이 있다는 거, 채권 1억이. 즉 채권이 있는 바탕 위에 저당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없다면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있을 수 없죠. 이 원리를 우리는 뭐라고요? 부종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저당권도요, 이 채권이 존재해야만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권도 뭐가 있어야 되죠? 채권이요. 채권이 존재해야만 유치권도 존재한다는 거죠. 부종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럼 이 물건을요, 이 건물을 자기가 맡은 공사했던 이 건물을 점유를 하면 유치권이 지금 작동 중인데 어떤 이점이 있느냐? 채무자가 이 건물을요, 건물의 소유는 이쪽이 하고 있거든요. 소유는 이쪽에서 하고 있지만 점유를 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을 못하게 되죠. 사용권이 지금 소유자가 아니라 업자에게 장악된 상황이 되는 거죠. 업자가 점유를 장악하고 있다. 점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러려면 이 돈을 갚아줘야만 점유를 회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야 소유권이 올바르게 행사가 되니까.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이쪽이 채무자죠. 돈을 갚아줘야 되는 의무, 채무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갚아야만 점유 장악하는 거를 돌려받게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이거를. 만약 이 건물이요, 당의 건물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D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이거죠.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 유치권이라는 거는 물권이거든요. 유치권 속성이 물권이기 때문에 너 채권이 아니야. 나 물권이야, 물권. 그럼 유치권이라는 물권은 채무자에게도 이 돈 줄 때까지 안 주는 거고요. 점유를 하는 거고, 점유를 장악해서 거부하는 거고, 경락인이죠. 이 경락인이 건물 달라고, 넘겨달라. 경락인이 뭐라고요? 건물 내놔. 내놔 그랬어. 내놔. 건물 내놔. 이걸 뭐라고 그래? 건물 인도해달라고 청구하면, 내놔라는 말이 건물 인도를 요구하면 얘는 거부할 수 있다. 왜? 유치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와. 미수금 갚아주세요. 갚을 때까지는 나 이거 거부할 거야. 거부권이 있다는 거죠. 거부를. 왜? 유치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결국 이 건물을 경매를 가져가든 뭐를 가져가든 소유권을 가져간 사람은 이게 또 경매가 돼도 마찬가지죠. 재경매가 돼서 이한테 넘어갔다 이거죠. 이한테 넘어가도 결국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점유를 얘네들이요, 이 소유자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유치권자는 점유를 장악해서 이 돈을 갚도록 쪼이는 거죠. 쪼이는 거야. 간접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채무자는 누구냐? 이 미수금을 갚아야 되는 실제 채무자는 D나 E가 아니죠. 얘가 채무자죠. 얘가. 이 공사를 해달라고 맡긴 거는 도급인 얘죠. 건축주. 얘가 채무자입니다. 얘가 채무자. 그래서 이 채권이죠. 채권 미수금 5억을요. 5억 갚아라. 5억을 뭐 해달라? 변제해 주시오라고. 변제에 대한 청구는요. 변제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데요. 경락인이나 이 재경매된 이 경락인 D나 E는 채무자가 아니네요. 그래서 누구한테요? 경락인한테 5억을 갚아달라. 이거는 잘못된 거죠. 누구한테? 채무자 A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변제 청구. 변제에 대한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지목을 해야 되느냐? 경락인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얘가 채무자 아닌데. 채무자 아니지. 얘는 제3자지. 얘네 둘이 계약자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된다? 채무자. A에게 해야 된다. A에게. 그래서 5억에 대한 변제를 청구해야 되는 상대방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부분이. 여기요. 경락인에게는 할 수 없다. 여기 22회 기출, 26회 기출. 경락인에게 변제하라고 안 된다고요. 그리고 보통 이 유치권자가 돈 못 받았다고 그래서 이 미수금 못 받았다고 그래도 나 이 공사비 못 받았어. 보니까 집주인 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바뀐 집주인 이 집에 가가지고 이쪽에서 업자들이 횡패를 부리면 처벌받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영업장이면 영업방해로 처벌받게 돼요. 왜요? 얘가 채무자 아니잖아요. 그 농성을 하더라도 이 업자들이 농성을 하더라도 경락인 집에 가서 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돈 달라고 그래야 된다. 채무자. 여기 별표. 그런데 유치권이라는 거는 뭘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를. 그래서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얘가 내놔라고 인도를 요구해도 인도해달라고 요구를 아무리 해도 거부하는 거죠. 거부. 누구한테도? 경락인에게도 거부를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거부하느냐? 아니죠. 경락인에게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유치권이라는 권리 행사는 채무자에게도 거부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도 거부할 수 있고 즉 모든 사람에게 거부할 수 있다. 유치권으로. 오케이. 누구한테? 경락인에게도 그러면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행사를 한다 못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여기 지금 녹아 있다는 거죠. 즉 담보 잡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건물이요. 이 담보 잡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볼까요? 여기에 유치권이 있었고 B의 업자의 유치권, 국민은행의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저당권이 B에게는 유치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당의 건물이요. 이 건물이 원룸이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경매로요. 이게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죠?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여기 저당권이 3개 있다. 10개 있다. 저당권 10개 있든 20개 있든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소멸해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해버리고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경매로 소멸하고 순위대로요. 순위대로 뭐만 받게 돼요? 배당받고 끝이에요. 배당받는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당권은 모든 저당권은 여기에는 모든 저당권은 뭐가 이루어지면 경매가 되면 담보 잡은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 모두 소멸한다. 모두 소멸. 기출문제. 그리고 배당만 받는 거예요. 배당금만. 그런데 유치권은 여기 B가 가지고 있는 이 유치권은 업자 B가 가지고 있는 이 유치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요.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래. 인도 거부할 수 있다.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경매로 유치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게 돼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할 수 있다. 이 점 저당권하고 유치권의 커다란 차이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소멸해버려요. 끝. 오케이. 너 소멸이야. 유치권은 소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야 얘가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돈 줄 때까지. 이 돈 줄 때까지 얘가 버틸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거부할 수 있다. 뭐 받을 때까지? 미수금 줄 때까지. 그래서 저당권하고 확연한 차이를 보여줘요.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죠. 얘는 등기 대신에 뭐를요? 점유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유치권에 대한 속성이 저당권하고 확 대별이 돼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개요가 이제 잡혔어요. 개요. 유치권 복과 유치권 348페이지. 총설. 조문 하나 있어요. 320조. 이게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의 동그라미 해볼까요? 채권이. 그 채권이 뭐에 있을 때? 변제기에 있을 때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요?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는 무슨 뜻? 점유 플러스 인도거부. 이게 유치권이다. 그럼 여기서 밑줄을 거볼 칠게요. 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누구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 두 번째는요, 점유를 해야죠. 이 물건, 이 건물이 채무자, 남의 건물을 얘가 점유를 해야 된다고.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 타인의 건물을. 그리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이 건물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채권이 생겼죠. 건물로부터 뭐가 생겼다고요? 채권이 생겼죠. 그럼 이 5억하고 건물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거죠. 5억하고 건물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결련성. 거기다 써주실게요. 결련성. 뭐하고 건물하고. 자기가 공사해준 건물하고 이 빌라 건물하고 거기서 생긴 미수금 채권하고 서로 뭐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학문적으로 결련성이라는 표현을 즐겼어요. 시험에 이게 꼭 나와. 결련성이요. 건물에서 미수금 채권이 생겼어. 그러면 이 업자는 어느 걸요? 이 건물을, 당의 건물을 유치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유치권의 특성 몇 개 정리할게요. 유치권의 특성에 요렇게 적어주십니다. 물 세 가지가 없다. 물이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어요. 노트에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다가 물 세 가지가 없다. 우할 때 우는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되면 이 은행이 C라고 하는 은행이 저 건물을요, 저 원룸 건물, 빌라 건물을 경매를 때려버리면 은행인 저당권은 경매가 되니까 소멸하고 어떻게 돼요? 배당받죠? 순위에 따라 배당받아. 그래,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근데 유치권자 얘는요. 유치권자 B는 먼저 얘가 은행보다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빼갈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 말은 유치권자인 이 업자는 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요. 경매가 되더라도 얘가 돈을 5억을 먼저 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은행보다, 저당권보다. 후순위 은행보다 얘가 우선 변제 5억을 못 빼가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를 싫어해요. 지가 경매를 싫어해요. 왜요? 꺼려해요. 왜 꺼려해요? 우선 변제권이 보장 안 되니까.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경매를 안 하는 거예요. 경매를 꺼려하니까. 왜 꺼려한다고? 이걸 안 주니까, 우선 변제권을. 그래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이 이유 때문에 유치권자는 자기 스스로, 업자 스스로 경매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거부라는 말이 뭐죠? 버티는 거예요. 그냥 뭐 할 때까지, 이 돈 줄 때까지 버티는 거지. 경매 안 해요. 왜 경매 안 해요? 경매 해봤자 은행이 먼저 빼가 돈을. 죽 써서 개 주는 거죠. 죽은 자기가 쓰고 개가 이쪽에서 먹는 거지. 그러니 유치권자는 경매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꺼려한다. 자기가 경매하는 걸 꺼려한다. 왜? 이게 안 되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물상대위가 없어요. 물상대위가 없다. 물상대위. 저 건물이 만약에요, 화재로 싹 불타버렸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불이 나버렸다. 그럼 저당권자인 은행은 어떻게 하죠? 화재 보험금에서 돈 빼갈 수 있죠.
그게 물상대위였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가 돼요. 물상대위가. 어디에서? 보험금에서. 저 화재 보험금, 건물이 불났을 때 보험금에서 빼가면 되거든요. 근데 유치권자는 건물이 불이 났을 때 보험금에서 빼갈 권리가 없다는 거죠. 즉 물상대위가 없어요. 물상대위가. 건물이 불나버렸을 때 이 채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채권, 그 채권에 대해서 이 유치권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손해배상금. 채무자가 그 누구로부터 받게 될 그 채권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가 안 된다는 거죠. 물상대위가. 그 점 저당권하고 또 다르죠. 저당권은 우선변제도 받고요. 물상대위도 돼요. 근데 유치권은 이게 거꾸로죠. 우선변제도 안 돼. 물상대위도 안 돼. 이 점이 저당권하고 확연한 차이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가령 이 점유하고 있는 유치물을, 유치하는 건물을 동네 양아치가 저 건물을 뺏어갔다. 그때 유치권자가 뭘 위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유치권에 기한 무슨 청구요?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물자가 바로 이거예요. 물자가 이 물자. 유치권에 기한 무슨 청구? 물권적 청구권. 이 권리가 없습니다. 왜요? 유치권에는요. 물권적 청구권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물권법 총론 공부할 때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무슨 규정?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누가 침범했을 때, 이 유치권을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 뭐 얘기한 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뭘로 뺏어오느냐? 유치권이 아니라 뭐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이건 인정이 된다. 이건 인정된다.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없는 세 가지가 이거예요.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마지막 물은 물권적 청구권. 특성 세 가지요. 산무라고 그래요. 산무. 그래서 산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우물물이 없어요. 이 셋 중에 하나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우선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가 없어서 뭐라고요? 산무라고요. 산무. 이렇게 발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노. 없다. 25회.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오케이.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점유권으로 돼도,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는 건 돼도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349페이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없어요. 통일성 위에다가 요거 세 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 세 개가 없어서 뭐라고요? 산무라고. 산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간단하고도 타켓이 이거죠. 저당권하고 차이를 알고 있느냐. 저당권하고 대비되는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치권이요. 이 업자에게 유치권이 생기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 성립 요건에 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성립 요건. 자, 이 유치권이라는 거는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왜? 내가 이 건물 공사를 몇 개월 동안 해줬는데 저 공사 대금을 안 줘? 그럼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내가 공사 맡아준 이 건물을 내가 점유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 생기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이 물건을 목적물이라고 해도 돼요. 물건에 대해서 여기서는 건물이죠. 건물.
건물을 물건이라고 해도 되고 목적물이라고 해도 돼요. 건물에서 채권이 생겨야죠. 채권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생기고요? 채권이 생겨야 됩니다. 채권 발생. 그럼 이 건물하고요. 이 당의 건물하고 이 채권하고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 결련성. 연관성이 있냐 이거죠. 결련성. 이게 첫 번째예요. 결련성이 있느냐 이 문제죠. 이때 만약 이 업자가 건물을 여기 이 건물 말고 건물 여기 5동이 있었다. 5동의 건물을 있었는데 나머지 동에 대해 공사비는 줬어요. 나머지 4동 공사비는 이 주인이 줬는데 요 건물에 대해서만 공사비를 안 줬다. 그러면 이 업자가 점유해야 되는 거는 나머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쪽에 있는 나머지 동, 여기가 가동, 여기가 나동이면 나동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다 받았다. 그럼 이 동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묻고는 거죠. 어느 동? 가동. 가동에서 미수금이 있다 그러면 이 업자가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가동 건물. 가동 건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가동 건물하고 뭐하고요? 미수금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 가동 건물을 점유를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엉뚱한 나동을 잡으면 유치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하고요. 이 물건 하고 뭐하고 채권 발생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연관성을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라고 그래요. 결련성, 연관성이 있다. 우리 민법 조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물건에 관하여 뭐가 발생할 것? 채권이 발생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0조에. 그리고 그 물건을 그리고 이 채권은 변제기요. 받을 날짜가 돼야죠. 주기로 한 날짜. 얘가 돈 주기로 한 날짜가 지난달에 있어. 지난달 말까지인데 돈을 안 줬다. 변제기가 돈 주기로 갚기로 한 날짜. 변제기가 지나야 된다. 변제기 도래. 채권의 변제기가 지날 것, 도래할 것. 변제기가 아직 남았다. 6개월 남았다. 그러면 유치권은 안 생겨요. 얘가 주기로 한 날짜.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날짜. 그 날짜가 어떻게 할 것? 지나버려야 되죠. 이게 도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27의 기출. 변제기 도래는 27의 기출. 그러면 이 업자는 목적물을요. 얘가 돈 안 주게 되면 이 미수금을 안 주게 되면 이 목적물을 뭐 하면 되죠? 점유를 하면 된다. 점유에 점유. 이게 유치권의 핵심이야. 이게 점유가 유치권의 길이고 생명이에요. 유치권의 길은 점유다. 생명이고 이거고. 이때 이 점유는 유수금 업자가 자기가 직접 점유를 해도 돼. 자기가 무슨 점유? 직접 점유를 해도 되고 이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용역업체한테 점유를 맡겨놓아도 돼요. 그래서 이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누구한테요? 3자에게, 제3자에게, 용역업체인 제3자에게 점유를 맡겨놓아도 돼요. 관리해달라. 이 점유를 용역업체 네가 관리해달라. 왜? 나 딴 데 가서 일을 해야 돼. 다른 공사 현장 가서 일해야 돼. 그래서 나는 여기 남아있을 수 없으니까 용역업체인 제3자에게 무슨 점유를요? 제3자가 직접 점유하도록 맡겨놓아도 돼요. 그럼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제3자는 누구? 용역업체. 용역업체는 직접 점유를 하게 되고 누가요? 유치권자 B는, 채권자 B는 무슨 점유를요? B는 간접 점유해도 된다. B가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간접 점유. 이렇게 해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다. 점유를. 그래서 이 유치권자는 점유가 곧 생명인데 이 점유 어떤 점유를 해야 돼? 건물에 대해서, 당의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가 첫째 무슨 점유? 지가 스스로 점유하면 돼요. 두 번째는 자기가 무슨 점유를요? 직접 점유를 안 하고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해도 되는데 그럼 누가 직접 점유를 하게 되느냐? 제3자가. 3자가 여기서 직접 점유한다는 거지. 제3자가 누구? 용역업체가.
예.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된다는 거는 바로 이런 표현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점유만 장악하면 된다. 네가 점유를 장악하는 거야. 점유 장악을. 왜? 이게 길이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점유가 무슨 점이요? 불법 점유면 끝이 안 돼요. 무슨 점유 안 돼요? 불법 점유. 불법 점유는 돼, 안 돼? 안 됨, 안 됨. 적법 점유야 돼, 적법 점유. 불법 점유일 때는 꽝이다. 유치권 성립 안 한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물건에서 뭐가 생겨야 되고요, 채권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결련성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결련성이다.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치권 그러면 이 결련성이 매년 시험 타켓. 정답도 대부분 이쪽이에요. 정답도. 이게 채권 발생이 1번. 두 번째는 채권이 변제기 도래. 변제기 도래가 두 번째. 세 번째는 목적물을 뭐 할 것? 점유를 했어요? 오케이, 점유했어. 점유. 채권 발생하고 변제기 도래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그때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닌 무슨 점유? 적법 점유일 것. 야, 적법 점유해야 되는 거야. 불법하게 점유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기출문제. 그리고 둘 사이에 이 건축주하고 업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배제 특약. 우리 유치권을 뭐하는 특약?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이 특약이 있을 것 없을 것? 이 특약이 없을 것.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이렇게요. 요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요거는 특약입니다. 특약 문제죠. 특약 문제. 유치권을 없애는 거, 배제시키는 특약. 이게 없어야만 유치권이 들어오게 성립하게 되더라. 그래서 두 가지로 딱 정리하시면 간단 명료해요. 건물에서 채권 생겼어. 오케이. 그리고 건물 점유해. 끝. One more time. 건물에서 뭐가 생기고 채권이 생기고 건물을 뭐 할 것? 점유를 할 것. 그리고 특약 하나 있는데 특약이 무슨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 이런 특약이 여기 없을 것. 이러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된다. 하나 팁으로 더 설명드리면 이 물건, 이 건물은 누구 건물이요? 수급인, 업자 건물이요? 타인의 건물이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이 물건은. 타인의 물건. 채권자, 유치권자 자기 거면 안 돼요. 자기 건물이면. 자기 건물이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고 누구 거? 타인 소유이어야 된다는 거죠. 타인 소유. 그래서 누구 소유 안 됨? 자기 소유 안 돼. 자기 소유. 이것도 기출문제. 그래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러면 딱 두 단어. 요 그림에서 딱 바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물건에서 물건 할 때 물건은 누구 물건? 타인의 물건을 지칭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타인의 물건. 자기 거 안 돼, 내 거 안 돼. 수급인, 업자죠. 업자 자기 건물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이 생기고 점유할 것. 건물에서 공사대금 채권, 미수금 채권 있다. 미수금 채권. 그리고 건물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끝. 특약 하나 있죠. 특약. 무슨 특약? 배제 특약 들어오면 안 돼. 간단 명료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349페이지.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1. 타인의 물건에 동그라미. 유치권은 첫 번째, 채무자 소유 물건뿐만 아니라 누구 소유? 제3자 소유 물건에도 성립한다. 제3자 소유에 별표하고요. 이 건물이 제3자 거 D였다. D로 경매로 넘어가도 그럼 이거는 채무자 거에 제3자 거에 제3자 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제3자 소유의 별표 22의 기출. 그러나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자기 소유 물건에는 성립할 수 없다. 자기 소유의 밑줄이야. 누구 소유? 자기 소유. 자, 밑에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건축 도급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거기 밑줄 짝. 수급인이 누구죠? 업자. 보통 공사할 때요. 빌라 공사를 하든가 아파트 공사할 때는 돈을요. 공사대금을 누가 내죠? 돈을?
재료하고 돈을 누가 돼요? 재료하고 돈을 건축주가 되죠. 건축주가. 도급인이. 건축주가 돈 내고 재료 사주죠. 업자는 일만 하는 거죠. 일만. 공사 일만 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이죠. 업자가 재료 사주고 시멘트 벽돌 사주고 돈 내주고. 근데 거꾸로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누가? 업자가. 업자가 돈 내가지고 건물 지을 때 있어요. 그거는 돈을 대고 재료를 댄 사람, 댄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 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때는 이쪽과 이쪽과 돈 대준 사람. 공사비 대고 재료 사다가 이분이 졌다 이분이. 그럼 이분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 건물은 누구 거냐? 수급인 자기 건물입니다. 자기 건물. 이때는 여기에 유치권 주장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건물은 누구 소유? 수급인 자기 소유. 수급인이 누구? 업자. 업자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못 받았다고 해서 유치권 들이대는 거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기출문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점유 나오죠. 점유.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요, 간접 점유요. 다 됩니다. 직접 점유도 되고 무슨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되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항목이. 가령 그 두 번째 줄부터 가령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 목적물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여했어요. 제3자에게 맡겨놨다. 제3자에게. 그럼 제3자가 무슨 점유를요? 직접 점유를 한다. 제3자가 무슨 점유를요? 직접 점유를 하고 유치권자는 그럼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하지. 이것도 돼야 안 돼야. 유치권 성립하는 거지. 이거 유치권 성립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줄. 그 다음 줄.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을 하는 권리인 점에 비추어 그 직접 점유자가 누구이면 채무자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업자가 이 건물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맡겨놓았다. 이렇게. 용역업체인 제3자에게 점유를 맡겨놓았다. 그럼 제3자는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 그럼 점유하고 있나요? 점유를 얘가 장악하고 있나요? 맞죠. 누굴 통해서? 3자를 통해서 얘가 간접 점유를 장악하고 있죠. 간접 점유. 유치권 인정되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이 제3자가 돈을 이 채무자한테 뇌물을 받아먹고요. 뇌물을 받아먹고 이 용역업체 사장님이 얘한테 점유를 줘버리면 누구한테 그러면? 채무자에게 점유가 넘어오게 되죠. 이게 실제 있었어요. 제 수험생 중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미수금 50억을 타워크레인 업자 사장님이셨어요. 미수금 50억인데 자기가 점유를 이 용역업체한테 맡겨놨어요. 용역업체한테. 그럼 이 제3자가 직접 점유, 여기는 간접 점유.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거든요. 이 상황은. 근데 채무자가 이 유치권을 박살내려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요? 채무자 측에서 저 용역업체 사장님한테 뇌물을 한 7억을 줘버렸어요. 돈을 줬어. 대신에 점유를 풀어달라. 네 점유를 나한테 넘겨달라 이거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점유가 넘어와 버렸다. 그럼 점유가 제3자에게 있을 때는 이 제3자에게 점유가 있을 때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죠. 근데 제3자에서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면 점유가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가 넘어와 버리면 제3자에서 누구로 채무자로 직접 점유가 옮겨오게 되면 이때는 얘가 점유를 잃은 거지. 점유를.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거하고 다른 거죠. 직접 점유를 누가 할 때 제3자가 할 때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누가 직접 점유해요? 채무자가. 채무자란 놈이 이놈이 무슨 점유래요?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할 때 이럴 때는 유치권은 불성립한다. 이런 거는. 이게 우리 시험 단골. 언제 이게 뇌물 사건이야. 뇌물 사건. 뇌물 먹인 사건. 뇌물 먹인 거. 뇌물을 얘한테 매겨가지고 점유를 넘겨받은 거죠. 누가? 채무자가 그러면 무슨 점유를? 직접 점유를 하게 되잖아. 누가? 채무자가. 그러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점유를 잃은 걸로 봐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너 불성립한다 여기. 오케이. 그래서 점유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갔을 때는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제3자에게 가면 인정되는데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가면 끝이야. 끝. 그게 별 3개. 거기다 별 3개 합니다. 우리 시험 아주 중요한 단골이에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점유는 적법 점유해야 되고 불법 행위로 점유한 자 밑줄이야. 불법 행위로 점유한 자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다음 3번 점유의 계속. 점유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야?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밑줄이요. 19의 기출. 점유가 곧 길이고 생명이죠. 점유를 잃어버리면 얘가 점유를 장악했던 걸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박살난다. 다음 수상과로 2번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존재할 것. 그 물건에서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할 것. 그럼 이 건물하고 채권, 미수금 채권하고 무슨 관계가? 결련성이 있다. 옆에다가 결련성이라고 써주시죠. 물건의 동그라미, 채권의 동그라미. 그리고 화살표를 하세요. 이렇게. 화살표 긋고 무슨 관계? 결련 관계가 있다. 결련성. 물건에 관하여, 건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느냐. 그 문제가 바로 결련성이다. 거기에 별 5개요. 유치권 하면 이 결련성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결련성이 부인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는 것이 유치권에서 성립요건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결련성이 있는 거하고 결련성 인정 안 되는 경우를 구별할 줄 아느냐. 여기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출제맥입니다. 출제맥. 그러면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먼저 살펴볼까요? 건물에서 건물 공사를 해줬어. 누가? 수급인이. 그러면 건물로부터 뭐가 생기죠? 공사대금 채권 생기죠. 건물하고 뭐하고요? 공사대금 채권하고. 이거 결련관계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임차 목적물이요. 임차 목적물. 임차인이 건물에 새를 들어 새 살다가 건물이 노후하고 오래돼가지고 수도관이 막 터져버렸다. 수도관이. 보일러가 터져버렸다. 겨울에. 그럼 그 건물을 임차인이 그냥 두나요? 아니죠. 수리하죠. 수리. 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주인은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일단 수리하죠. 누구 건물을? 남의 건물을. 남의 건물에다가 수리비 돈을 지출한 거죠. 200만 원을 지출했다. 그럼 그 수리비 200만 원은 어디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로부터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바로 임차 목적물하고 임차인의 뭐하고요? 수리비 채권. 이것도 무슨 관계가? 결련 관계 있다. 목적물하고 수리비 채권하고. 그럼 수리비 안 주면 안 나가면 되지. 유치권이 생긴다. 오케이. 임차인이 보일러를 고쳤을 때 아니면 수도관 터진 거를 임차인이 고쳤다. 자기 돈으로 자비로. 그럼 그 건물을 유치하면 된다. 뭐 줄 때까지요? 수리비 빼줄 때까지. 그 다음 강아지가요. 강아지가 어린아이를 갑자기 공원 산책하다가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건드리니까 물어버렸다. 그러면 아이 물린 부모는 강아지 주인한테 치르비 채권 생기죠. 치르비 채권. 그럼 이 치르비 채권 어디에서? 강아지로부터 생긴 거네. 강아지. 그러면 물린 아이 부모는 어린아이 부모는 어느 거를요? 그 물은 강아지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이때 강아지 3마리 중에서 어느 거를요? 그 물은 강아지를 붙잡아야죠. 왜요? 그 물은 강아지하고 치르비하고 결련관계가 있는 거니까. 네, 이게 결련관계 인정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차를 고장나서 겨울에 수리를 맡기잖아요. 그럼 카센터에서 차 수리해 주죠. 그럼 수리비 채권이 발생합니다. 수리비 채권. 그 수리비 채권 어디에서? 자동차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채권.
이 수리비 채권 어디서 생긴 거냐? 차에서 생긴 거죠. 그러면 차하고 수리비하고 결연관계 있으니 카센터는 자동차를 유치하면 됩니다. 이게 유치권이다. 또 옷을 세탁소에 맡기죠. 그러면 세탁비 줄 때까지 세탁소에서 유치를 하게 돼요. 그것 또한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죠. 즉 목적물하고 이런 목적물하고 뭐하고요? 채권하고 무슨 관계가 결연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다. 그런데 결연성 인정이 되는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다. 안 되는 케이스. 결연성 인정을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증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보증금하고 건물은 결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내가 세를 얻기 위해서 보증금 9천만 원을 넣었다. 주인한테.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임차 건물을 쓰는데 고장이 났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서 수도관도 같이 터져버렸다. 수도관 보일러 다 터져버렸다. 그래서 내가 수리비로 300만 원을 썼다. 300만 원을. 그리고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주더라. 얼마를 안 주더라? 보증금을 가지고 왔어. 보증금 9천 원 가지고 왔는데 수리비를 안 줬어. 수리비 300만 원. 그러면 수리비 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한다. 오케이. 왜? 수리비는 어디다? 건물에 쓴 돈 맞거든요. 건물에 투입한 비용이죠. 그 돈을 안 주니까 유치하면 되죠. 그럼 거꾸로요. 반대로 보증금은 안 주더라. 보증금을. 수리비는 줬는데 주인이 수리비 300만 원은 던져줬는데 마지막 끝날 때 보증금을 안 주더라. 그럼 유치권 생기느냐? 유치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보증금은 건물 공사에 쓰인 돈이 아니니까. 건물에 지출한 돈이 아니라 주인에게 바로 들어간 돈이지. 주인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지 건물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하고 보증금하고는 아무런 결연관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인 쪽에서 보증금을 안 빼줄 때 보증금 안 빼준다는 미명하에 건물에 대한 뭐를 행사하는 거? 유치권을 거는 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보증금하고 뭐하고요? 건물하고는 결연관계가 없다. 그래서 보증금 받을 때까지 뭐 행사하는 거? 유치권 행사하는 거는 틀렸다. 대신에 동시행항변권이 있다. 동시행항변권. 보증금 안 빼주면 동시행항변권은 걸 수 있지만 뭘 거는 건 안 된다? 유치권 거는 건 안 된다. 오케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유치권은 안 되는데 뭐는 건다? 동시행항변권은 걸 수 있다. 그럼 이번에는요. 권리금 살펴볼게요. 권리금. 내가 상가를 세를 얻어서 세입자가 거기다 호프집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6천만 원을 들였다. 시설비 6천만 원. 그럼 그 시설비라는 것은 건물에 들인 돈인가요? 건물에? 가령 내가 PC방을 했다고 해볼게요. PC방을 했다. PC방을 하려고 내가 시설비 6천만 원 들였다. 호프집도 마찬가지고. 그럼 PC방을 위해서 들인 6천만 원은 자 어디에 쓰인 돈이냐 잘 볼까요? 시설비 6천만 원은 컴퓨터 들여놓는 데 들어간 돈, 에어컨 들여놓을 때 들어간 돈, 집기 들여놓을 때 들어간 돈, 그죠? 그 다음에 책걸상 깔은 돈, 이런 돈이거든요. 이런 물건, 집기들에 대한 비용이 바로 권리금이거든요. 이 물건들은 건물인가요? 건물하고 별개인가요? 컴퓨터, 책걸상,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건물과 별개 비품이거든요. 별개 비품. 건물이 아니야, 건물. 건물에 쓴 돈이 아니라고. 건물에 쓴 돈이 아니라 건물과 별개 비품에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유치권은 언제 생기는 거죠? 그 건물에다가 당의 건물에다가 내가 공사를 했을 때 그 돈을 못 받았을 때 유치권을 들이대는 거지. 건물과 별개인 컴퓨터죠. 컴퓨터. 건물 아니죠. 건물과 별도 떨어져 있는 거지. 화분 사다 들여놓은 거, 그 다음에 앞에다 뭐 이렇게 인테리어 보면 호프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도관 갖다 놓죠. 수도관은 건물인가요? 건물하고 별개잖아. 별개.
건물과 별개 비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들이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건물을 뭐 하는 거 유치권 들이대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이 두 가지예요. 보증금하고 권리금.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재값이요. 자재값. 자재값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재값. 가령 건물 공사를 하게 되면 시멘트나 모래 같은 게 들어가죠. 그 시멘트나 모래를 못 받은 거, 시멘트나 모래를 팔아가지고 못 받은 돈 있죠. 그 돈은 건물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볼까요? 이분이 업자입니다. 업자. 업자가 A한테서 미수금이 있어요. 공사 미수금이 5억입니다. 5억. 이 5억은 미수금이죠. 건물로부터 생긴 채권 맞습니다. 이거 건물에서 생긴 거. 건물 공사했잖아 내가. 인테리어 공사, 바닥 공사, 벽돌 공사 이거 다 건물에서 생긴 거죠. 5억은. 그럼 이 돈 안 주면 나 유치하면 되는 거지. 근데 C라는 사람이요. 업자한테 시멘트를 팔았어. 시멘트를 뭐 했어요? 매매했어. 매매. 그랬더니 얘가 미수금을 못 줘. 미수금 얼마를요? 1억을. 그럼 C는 나 1억 못 받았잖아. 무슨 값? 시멘트 값 1억 못 받았잖아. 그래서 건물 얘가 유치하는 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1억은 얘가 공사를 한 게 아니죠. 얘가 공사를 한 거 아니라 공사는 이 업자 B가 한 거고 얘는 뭐 한 거야? 시멘트를 파는 거지. 얘한테. 시멘트 값이죠. 자재값. 자재대금을 못 받은 거지. 얘가 공사를 한 게 아니니까 얘는 이 대금에 대해서 이 시멘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못 건드는 거죠. 따라서 업자가 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들이대는 거지. 누가요? 시멘트 판 사람. 시멘트를 업자한테 판 사람. 이 사람은 유치권을 못 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재값입니다. 시멘트나 모래 같은 자재값을 못 받은 사람은 유치권을 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련성을요. 건물하고 결련성을 인정 안 하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다. 이게 시험의 타켓. 집중 타켓입니다. 보증금, 권리금, 자재값. 세 가지. 한 번 더 할게요. 보증금, 권리금, 자재값은 결련성이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책에 체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2페이지 뒷장 가시면 동그라미 3번 결련성 인정되지 않는 사례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별 3개 하겠습니다. 기억? 건물하고 보증금이요. 보증금의 동그라미요. 두 번째는요. 건물하고 권리금 동그라미. 권리금도 결련성 인정 안 됨. 그 다음 디귿 패스하고요. 니을 볼까요? 니을.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과 수급인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한 자의 건축 자재대금. 자재대금의 동그라미. 자재값.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 3개를 지금 체킹하고 합니다. 3개를. 나머지요. 디귿, 미음, 비읍은 심화학습 때 전개해 드릴게요. 심화학습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결련관계가 배제돼서 유치권이 불성립하는 경우죠. 이때는 유치권이 불성립하는 거예요. 이때는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 유치권 안 되고 이때는 되는 경우. 그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우측의 쌍괄호 3번 353페이지 쌍괄호 3번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죠. 채권이 변제기. 그래서 변제기 전이면 옆에 써보시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변제기가 아직 안 됐다. 갚을 날짜가 아직 안 됐다. 그럼 유치권은 불성립. 따라서 두 번째 줄 볼 거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한대.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는 말은 뭐냐? 기간을 유예해줬다. 기간 유예. 거기 써주실게요. 상환기간 허용은 무슨 뜻? 변제기를 늦춰줬다. 변제기를 늦춰줬다. 석 달 동안. 그러면 유치권은 불성립한다. 별표 27의 기출. 다음 마지막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래서 유치권 성립 요건은 요 배제 특약을 빼면 뭐예요? 두 단어예요. 물건에서 채권이 생기고 물건을 뭐 할 것? 점유할 것. 두 개죠. 요건 팁으로 넣으면 되죠. 팁으로. 야 물건에서 채권 생긴 거 맞아? 결련성 있는 거야? 결련성 없으면 안 생겨. 두 번째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야 돼? 네가 점유를 해야 돼. 점유를. 무슨 점유를?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되지. 근데 누가 점유하면? 채무자가. 채무자 저놈의 새끼가 이걸 직접 점유하면 꽝이야. 꽝. 불법 점유도 꽝이야. 불법 점유도 꽝. 오케이. 그리고 배제 특약이 없으면 유치권은 생긴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성립요건 검토 끝났어요. 성립요건 몇 개요? 4가지 했어요. 4개. 하나, 둘, 셋, 넷. 다음 유치권자의 권리 부분. 이거는 잠시 쉬셨다가 만나시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갈게요.